강도가 들이닥친 은행에서 여군 최초의 해병대 3스타 사령관이 재빠르게 강도를 제압하고 그를 개박살내면서 참교육하고 이후 충격적인 사정을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가을볕이 염전의 소금 결정처럼 하얗게 부서져 내리는 충청남도 서산의 작은 해안마을 황금리. 이름처럼이나 넉넉하고 평화로운 마을의 오후는 느리게 흘렀다. 갯내음과 흙냄새가 기분 좋게 뒤섞인 공기 속으로 질끈 동여맨 머리에 몸빼 바지, 목이 늘어난 낡은 티셔츠 차림의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갓 짜낸 들기름 병이 들려 있었다. 언뜻 보면 영락없는 동네 아낙, 키 167cm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녀의 이름은 강하늘.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늘 아지매로 통하는 평범한 이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3스타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강하늘 중장이었다. 별 셋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그녀는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날 무렵이면 어김없이 민간인 복장으로 고향과도 같은 이 작은 마을을 찾았다. 그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군인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 민심의 흐름을 읽고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의 본질을 잊지 않으려는 그녀만의 의식이자 순찰이었다. 황금리 농협으로 들어서는 하늘의 걸음은 느긋했지만 그녀의 눈은 20년 넘게 특수작전과 지휘관 생활로 다져진 직업적 본능을 숨기지 못했다.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공간 전체를 훑었다. 출입구의 위치와 구조, 창구 너머 금고로 이어지는 동선, 비상벨이 있을 법한 자리, 그리고 천장 구석에 달린 감시 카메라의 각도까지. 모든 정보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머릿속 지도에 정확히 입력되었다. 마치 잘 짜인 작전 계획을 검토하듯 그녀는 위험 요소와 활용 가능한 지형 지물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어이구, 우리 하늘이 왔는가. 창구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농협 지점장이자 하늘과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최동식이었다. 그는 그녀가 별을 단 장군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렇듯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늘 아지매로 스스럼 없이 대했다. 그것은 그녀의 위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이 마을에서만큼은 무거운 군복을 벗고 편히 쉬기를 바라는 그들만의 따뜻한 배려이자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오빠 잘 있었슈. 읍내 나갔다가 들기름 좀 짜왔어요. 이따 하나 갖다 줄게. 하늘은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들기름 병을 살짝 들어보였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 어디에서도 대한민국 국군 서열 수십 위 안에 드는 장군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고향 오빠에게 안부를 묻는 정겨운 동생의 모습이었다. 그랴. 가만히 있자. 오늘따라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아. 고생은 무슨. 오빠야말로 이 좁은 데서 돈 계산하느라 고생이 많지. 두 사람이 정겨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마을에서 가장 큰 백반집을 운영하는 이복래 할머니가 통장을 들고 창구로 다가왔다. 아이고, 우리 강 장군님 오셨네. 올해도 어김없이 왔구먼. 복래 할머니는 하늘의 어깨를 툭 치며 반갑게 웃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그녀를 강 장군님이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 정정하시네요. 올해 김장은 몇 폭이나 하시려고 벌써부터 허리가 휘식었어. 말도 마. 70포기만 하려고 했는데 아들 녀석이 20포기만 더 해달라고 성화요. 늙으면 죽어야지 원. 할머니의 푸념 섞인 말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평화롭고 나른한 시골 은행의 전형적인 풍경. 바로 그때였다. 딸랑을 하는 소리와 함께 은행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다. 순간 하늘의 온몸에 흐르던 느긋한 기운이 싹 가시고 미세한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사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가을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얇고 낡은 잠바, 며칠은 굶은 듯 창백한 얼굴과 핏발선 눈. 그는 주머니에 넣은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꽉 쥔 채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 짙은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긴장이나 불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지르는 비명 같은 위험한 빛을 띠고 있었다. 하늘은 동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시선의 끝으로 남자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 시선의 방향,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상황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저 남자의 주머니 속에 든 것은 무엇인가? 칼인가, 총인가? 혹은 장난감인가? 그의 목적은 무엇이며 실행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평화롭던 황금리 농협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하늘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몸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내면의 모든 근육과 신경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로 전환되고 있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야생의 감각이 하늘 아지매라는 평화로운 위장 뒤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사내 박정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은행 내부를 불안하게 흔들렸다. 창구 직원 2명, 지점장 최동식, 그리고 손님으로 보이는 할머니 1명과 아줌마 1명. 총 5명. 그의 머릿속에서 다급한 계산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아니, 해야만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들 서준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아들의 모습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흡. 박정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굳게 닫힌 은행의 유리문에 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사용 중 팻말을 영업 종료로 돌려놓고 안에서 잠금쇠를 걸었다. 철컥하는 금속성 파열음이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 순간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최동식 지점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봉래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창구 여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오직 강하늘만이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그러나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운 채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박정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긴장으로 경련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오른손을 천천히 꺼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투박한 검은색 물체. 누가 봐도 총이었다. 진짜 총인지 장난감 총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총구가 주는 위압감만으로도 공간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쏴버릴 거야. 목소리는 갈라지고 심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돈 다 내놔. 빨리. 박정우는 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창구를 향해 겨누었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젊은 여직원은 힉하는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고 다른 직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최동식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자, 진정하세요. 원하시는 게 돈이라면 드릴 테니 사람들은 해치지 마십시오. 최 지점장은 벌벌 떨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다. 그 순간 겁에 질린 젊은 여직원의 시선이 강하늘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다. 사령관님.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해줄 유일한 희망.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바로 그 찰나 하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여직원을 향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눈빛에는 단호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침묵하라. 그리고 내 지시를 기다려라. 그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하늘이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과 묵시적으로 나누었던 약속의 확인이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더 이상 하늘 아지매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어 연습한 적 없었지만 하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되새겨온 침묵의 약속이었다. 여직원은 하늘의 눈빛을 읽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대신 그녀는 겁에 질린 평범한 은행원처럼 책상 밑으로 몸을 숙였다. 최동식 지점장 역시 하늘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강도인 박정우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이봉래 할머니마저도 놀라 주저앉은 채 감히 하늘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이제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강하늘이라는 변수를 지운 채 오직 무장 강도와 인질이라는 상황에만 충실하게 되었다. 하늘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었다. 불필요한 변수가 제거된 통제된 환경. 그녀는 이제 오롯이 저 절박한 늑대, 박정우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늘은 박정우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분석했다. 총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방아쇠의 손가락은 걸지 않았다. 총구는 창구를 향하고 있지만 특정인을 조준하지는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렸다. 계획된 범죄자의 냉혹함보다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에 가까워 보였다. 발포 의지는 강하지 않다. 하지만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는 사소한 자극에도 격발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유형이었다. 하늘은 마음속으로 작전 계획을 수정했다. 신속한 제압보다는 심리적 무장해제가 우선이다. 저 남자의 절박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 그것이 이 끔찍한 대치 상황을 끝낼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린 동네 안악의 표정을 유지한 채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휘관의 그것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다. 박정우가 내지른 고함 한 번에 농협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젊은 여직원은 책상 밑에서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박정우의 불안정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했다. 울지 마. 조용히 못해. 박정우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총구를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휙 돌렸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이봉래 할머니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심장이.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전형적인 쇼크 증상이었다.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에 박정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시선이 쓰러질 듯한 할머니와 돈이 있는 창구 그리고 출입문 쪽을 정신없이 오갔다. 그의 심리적 방어벽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강하늘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하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겁에 질린 한 명의 인질이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기 위해 다가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박정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느린 걸음으로 이봉래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시절 적진 깊숙이 침투할 때 익혔던 소리 없는 이동 기술이었다. 공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상대의 인지 범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드는 기술. 거기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박정우가 하늘의 움직임을 포착하고는 비명처럼 소리쳤다. 흔들리던 총구가 비로소 처음으로 하늘을 정면으로 향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이마에 와닿는 순간이었지만 하늘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오히려 온화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정우를 바라보았다. 어르신이 숨을 잘 못 쉬시는 것 같아서요. 이러다 큰일 나시겠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음성은 박정우의 예민한 신경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의 계획 속에 이런 변수는 없었다. 자신을 위협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쓰러진 노인을 걱정하는 인질이라니. 시끄럽고 가만히 있어. 돈만 받으면 아무도 해치지 않아.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하늘은 끈질기게 그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박정우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간파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범죄자의 탐욕이 아닌 지독한 슬픔과 절망이 고여 있었다. 그는 사람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늘은 바로 그 지점을 집요하게 공략했다. 하늘의 평온한 태도에 박정우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그는 돈을 향해 소리쳐야 하는데 자꾸만 이 겁없는 아줌마에게 신경이 쏠렸다. 그는 다시 한번 하늘에게 비키라고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하늘은 그보다 한 발 앞서 가장 순진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에게 되물었다. 저기 제가 혹시 뭘 잘못했나요? 그 한마디에 박정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잘못했냐니? 강도가 총을 들고 서 있는데 인질이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묻고 있었다. 너무나도 상식 밖의 질문에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당황하며 찰나의 침묵에 빠진 사이 하늘은 다시 반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서너 걸음. 제압하기에 충분한 거리였다. 하늘은 더욱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공포, 불안, 절박함.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근저에 깔린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깊은 슬픔.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한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을. 그 순간 침묵의 약속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하늘의 정체를 숨겨주는 것을 넘어 그녀가 벌일 작전의 완벽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다. 최동식 지점장은 박정우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돈가방을 천천히 열어 보이는 등 미세한 움직임을 만들었고, 쓰러져 있던 이봉래 할머니는 더욱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박정우의 청각을 자극했다. 그들은 훈련받은 적 없는 최고의 조연 배우들처럼 하늘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본능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제 주연 배우인 강하늘이 마지막 행동을 개시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박정우의 총구는 이제 명백히 강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검고 차가운 구멍이 그녀의 죽음을 겨누고 있었지만 하늘의 내면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분해졌다. 위협이 명확해지는 순간 그녀의 모든 감각은 두려움을 지우고 오직 분석과 대응에만 집중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정우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의 손에 들린 총을 샅샅이 뜯어보았다. 리볼버가 아니군. 자동권총 형태. 하지만 모델이 불분명해. 국산 KO도 아니고 글록이나 베레타와도 미세하게 다르다. 그녀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빠르게 회전했다. 총의 표면에는 군용 특유의 미세한 마모나 관리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매끈하고 조악한 플라스틱 질감이 느껴졌다. 무게감도 없어 보였다. 진짜 총이라면 그 무게 때문에 손목에 미세한 힘이 들어가고 총구가 미세하게 아래로 처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박정우의 총은 마치 빈 상자를 든 것처럼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모의 총포 혹은 가스총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 저 총이 진짜이며 실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움직인다. 그것이 그녀가 수많은 작전에서 살아남은 제1원칙이었다.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에 대비하라. 하늘은 박정우의 심리적 균열을 더욱 깊게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동네 아주머니의 표정을 지우지 않은 채 한층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총총은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돈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저기 지점장님이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박정우로 하여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연기였다. 사람을 해칠 의지가 약한 범죄자일수록 인질이 저항하지 않고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면 심리적으로 안도하게 된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해. 박정우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다. 오히려 하늘의 수능적인 태도에 당황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는 듯한 허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강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때 이복래 할머니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 할머니는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으윽 동시가 나나 좀. 최동식 지점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봐요, 당신. 저러다 사람 잡겠소. 빨리 구급차라도 부르게 해줘요. 박정우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돈을 빼앗으러 왔는데 사람이 죽게 생겼다. 그의 시선이 하늘과 할머니 그리고 돈가방을 꺼내려는 최 지점장 사이를 광적으로 오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 통제 불능의 상황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혹시 누가 많이 아프기라도 한가요?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꿰뚫는 송곳이었다. 하늘은 그의 눈빛에서 읽어낸 슬픔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 슬픔의 근원만 건드린다면 그의 모든 인위적인 방어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프다는 말에 박정우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총을 든 손이 힘없이 아래로 살짝 처졌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아들 서준이의 얼굴.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아들의 모습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당신이 뭘 알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분노가 아닌 울음에 가까운 절규였다. 그 순간 하늘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저 총은 가짜이거나 설령 진짜라 해도 그는 쏠 수 없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아버지일 뿐이다. 이제 심리전은 끝났다. 상황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하늘의 손으로 넘어왔다. 박정우는 더 이상 위협적인 강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길 잃은 사냥감에 불과했다. 하늘은 마지막 연기를 위해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그녀의 눈가에 두려움과 동정심이 뒤섞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이제 저 가엾은 아버지를 더 큰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구출해야 했다. 그것은 해병대 사령관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녀가 내려야 할 결단이었다. 그녀의 발끝에 아주 미세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물리적 개입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하늘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외부 세계의 시간은 공포와 혼돈 속에서 뒤죽박죽 흘러갔지만 그녀의 내면 시계는 극도로 느려졌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지는 고도로 집중된 전사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박정우의 무너진 눈빛을 확인한 그 순간 물리적 제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그녀의 첫 움직임은 무릎이었다. 그녀는 이복래 할머니를 향해 달려가려는 듯 다급하게 몸을 낮추며 무릎 걸음으로 한 걸음을 옮겼다.
박정우의 시각에서 그것은 쓰러진 노인을 향한 필사적인 움직임으로 보일 뿐 자신을 향한 위협으로는 인지되지 않았다. 거리 4미터. 목표는 오른팔.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했다. 몸을 낮춘 자세는 상대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폭발적으로 튀어나갈 때 필요한지면 반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였다. 그녀의 고무신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소리 없이 움켜쥐었다. 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박정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하늘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듯이 혹은 너무 놀라 이성을 잃었다는 듯이 한 걸음 더 무릎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연기였고 동시에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다. 거리 3미터. 호흡은 안정적. 목표의 시선은 할머니와 지점장에게 분산되어 있다. 완벽한 조건. 최동식 지점장은 하늘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돈다발을 바닥에 몇 개 떨어뜨리며 박정우의 시선을 창고 쪽으로 유도했다. 찰랑하며 동전 몇 개가 굴러가는 소리가 박정우의 청각을 자극했다. 이복래 할머니는 더욱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그의 동정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증폭시켰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되어 사냥감을 옴짝달싹 못하게 조이고 있었다. 하늘은 그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완전히 일어서지 않고 낮은 포복 자세와도 같은 어정쩡한 자세를 유지했다.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는 스프링처럼 온몸의 근육을 웅크린 채였다. 비켜요. 아줌마 제발 좀 비키라고요. 박정우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아줌마가 자신의 계획을 모두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총구를 다시 하늘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하지 못했다. 오히려 제발 그만둬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을 사용했다. 바로 진심이 담긴 눈빛과 목소리였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냥 저 할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제발. 그녀는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말의 절반은 진심이었다. 이 어리석은 아버지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진심으로 두려웠다. 그녀의 진심은 공기를 타고 박정우의 심장에 날아가 박혔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모든 경계심, 모든 공격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그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걸음 반.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하늘은 그의 눈에서 공포와 절망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영혼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를 제압하되 부러뜨리지는 않겠다고. 그의 몸을 제압하지만 그의 마지막 자존심과 희망은 지켜주겠다고. 그녀는 마지막 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박정우의 거친 숨소리와 그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요한 은행 안을 채웠다. 사냥을 앞둔 암사자처럼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마지막 도약을 위해 팽팽하게 긴장했다. 시간은 이제 멈췄다. 폭풍전의 고요. 모든 것은 그녀의 다음 움직임에 달려 있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은 이복래 할머니의 비명 같은 기침 소리 때문이었다. 컥컥. 할머니는 마치 숨이 넘어가는 사람처럼 격렬하게 상체를 흔들었고 그 움직임에 놀란 박정우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돌아갔다. 단 0.5초. 그의 시선이 강하늘에게서 벗어난 그 찰나의 순간. 그것으로 충분했다. 웅크리고 있던 하늘의 몸이 하나의 거대한 강철 스프링처럼 폭발했다. 쉿 하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은 이미 박정우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있었다. 박정우가 악 하는 짧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하늘의 왼손이 그의 총 쥔 손목을 독수리 발톱처럼 낚아챘다. 그녀는 총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총구의 방향을 자신의 몸 바깥쪽 안전한 허공으로 비트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동시에 하늘의 오른손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손날을 세운 그녀의 손이 박정우의 오른팔 팔꿈치 바로 안쪽 수많은 신경이 지나는 급소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타격했다. 뚝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정우의 팔 전체에 짜릿한 충격이 퍼져나갔다. 그의 뇌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손의 모든 근육이 이완되며 의지와 상관없이 총을 놓쳤다. 철커덩. 검은 총이 타일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길고 긴장감 넘치던 연극의 막을 내리는 종소리 같았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하지만 하늘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동작은 물처럼 유려하게 이어졌다. 총을 떨어뜨리게 만든 오른손은 그대로 그의 팔을 휘감아 뒤로 꺾었고 몸은 부드럽게 회전하며 순식간에 그의 등 뒤를 점했다. 박정우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거대한 힘에 이끌려 속절없이 몸이 돌아갔다. 하늘은 등 뒤에서 그의 꺾인 팔을 단단히 제압하고 다른 팔로는 그의 목을 감아 상체를 완전히 통제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중을 실어 그의 무릎 뒤를 가볍게 걷어찼다. 박정우의 몸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바닥에 대자로 엎드렸다. 하늘은 그의 등 위에 올라타 한쪽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누르고 꺾인 팔을 놓지 않은 채 완벽한 제압 자세를 완성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채 2초도 걸리지 않았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은행 안에는 잠시 동안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최동식 지점장도 창구 직원들도 심지어는 쓰러져 있던 이봉래 할머니마저도 입을 벌린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총을 들고 모두를 위협하던 강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동네 아줌마의 발 아래 무력하게 엎드려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하늘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지점장 오빠. 이제 경찰에 신고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사람을 제압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마치 마당의 잡초라도 뽑은 듯한 태연함이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최동식 지점장이 허둥지둥 수화기를 들었다. 바닥에 엎드린 박정우는 고통과 충격 그리고 모멸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움직이려 발버둥 쳤지만 등과 팔을 누르는 힘은 마치 바위처럼 무거워서 꿈쩍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하늘은 그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며 제압한 팔에 힘을 주어 경고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팔이 부러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해병대 사령관의 위엄이 담겨 있었다. 박정우의 저항이 멈췄다. 그의 어깨가 절망적으로 축 늘어졌다. 평화롭던 황금리 농협이 인질극은 이렇게 단 한 사람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허무할 정도로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강하늘의 무릎 아래 박정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단단한 타일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팔을 꺾인 고통보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게 제압당했다는 수치심이 그의 영혼을 좀먹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들의 수술비는커녕 이제 자신은 파렴치한 은행 강도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혔다. 아들 서준이에게 더 이상 떳떳한 아버지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 절망은 때로 인간에게 마지막 광기를 부여한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이대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썩고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제압당하지 않은 왼손을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잠바 주머니 속에 마지막으로 남겨둔 희망이자 절망의 조각이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더듬어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을 찾아냈다. 아내가 과일을 깎아주곤 했던 지금은 낡고 이가 빠진 작은 접이식 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무기였다. 박정우는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소리쳤다. 다 비켜. 안 비키면 이 여자 죽여버릴 거야. 그는 하늘의 제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비틀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하늘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하는 순간 그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짓 마세요. 하늘의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발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군화 대신 신고 있던 투박한 고무신 앞코가 칼을 쥔 박정우의 손목 안쪽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박정우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 팅을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다. 두 번째 무장해제. 이번에도 역시 1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모든 저항 수단을 잃어버린 박정우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분노의 고함 대신 짐승의 울음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다. 죽여.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이래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는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절규했다. 하늘은 그의 등 위에서 꼼짝 않고 그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점점 더 가깝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간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박정우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흐느끼며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서준이 백혈병인데 골수 이식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격한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제야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끔찍한 인질극의 전말을 이해했다. 최동식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고 창구 여직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막았다. 이복래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바닥에 엎드린 강도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협박이 아닌 처절한 애원이었다. 강하늘은 그의 떨리는 등 뒤에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짊어져야 할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의 눈빛이 깊은 연민으로 흔들렸다. 이 남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가장자리에서 밀려나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길 잃은 아버지였다. 사이렌 소리가 바로 은행 앞에서 멈췄다. 끼그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여러 개의 차 문이 다급하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발로 툭 밀어 박정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웠다. 그리고는 그의 등에서 내려와 여전히 그의 팔을 제압한 채로 조용히 다음 상황을 기다렸다. 이제 곧 법의 심판이 도착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법이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재단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경찰이다. 손들어. 무기 버려. 은행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젊은 경찰관 2명이 총을 겨눈 채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는 일촉즉발의 현장을 제압하겠다는 결의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풍경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고 있었고 그를 제압하고 있는 것은 총을 든 특공대원이 아닌 몸빼 바지 차림의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였다. 경찰관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아주머니, 위험합니다. 거기서 물러나세요. 한 경찰관이 소리치며 다가와 박정우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다. 하늘은 순순히 박정우의 팔을 놓아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엎드려 울고 있는 박정우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경찰관들은 물론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다.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의 곁에 무릎을 꿇는 모습. 그것은 제압이 아니라 위로의 자세였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한 최동식 지점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자, 잠깐. 이분은 그냥 아주머니가 아니십니다. 젊은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최 지점장을 돌아보았다. 최 지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온 힘을 다해 말했다. 대한민국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강하늘 사령관님이시다. 사령관이라는 단어가 은행 안을 가득 메웠다. 젊은 경찰관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들의 시선이 하늘의 낡은 티셔츠와 몸빼 바지,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오갔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평범한 안악의 얼굴 뒤에 숨겨진 수많은 풍파를 견뎌낸 지휘관의 깊고 서늘한 눈빛을. 충성! 두 경찰관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경례는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직책에 대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방금 전까지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용기와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복종의 표시이기도 했다. 하늘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엎드린 박정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나직하게 물었다. 아이를 위한 아버지의 행동을 왜 이런 범법에서 찾으려 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긴 영혼을 향한 질문이었다. 박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대고 절규하듯 말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죽어가는데 세상은 나에게 신용불량자라고만 했습니다. 하늘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듯한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 그 총을 쏘지 않으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박정우의 울음이 멎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죽는 건 쉽습니다.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당신이 오늘 여기서 죽거나 감옥에 가서 죽은 듯이 사는 건 너무나도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하늘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면 그 아이가 바라보는 곳에서 바로 서세요. 죄로 세우지 마시고 사람으로 서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떳떳하게 아들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세요. 그것이 진짜 아버지가 되는 길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수많은 부하들의 죽음과 삶을 지켜보며 깨달은 생명의 무게와 책임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박정우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빛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결의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강하늘의 말이 끝나자 은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경찰관들은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서 이 기묘하고도 숭고한 장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박정우가 흉악한 은행 강도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나약하고 길을 잃은 인간으로 보일 뿐이었다.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수갑을 내밀었다. 사령관님,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하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정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박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늘은 그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경찰관들이 박정우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하늘이 그들을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죄인으로만 보지 마시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명백한 명령이었다. 법적인 효력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 사령관의 명령이었다. 그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그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법의 심판은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지는 마시오. 그녀는 경찰관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젊은 경찰관들은 그녀의 시선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박정우의 팔을 거칠게 꺾는 대신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마치 부상당한 민간인을 구조하는 듯한 태도였다. 박정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늘에게 들었던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다. 사람으로 서라. 그 말은 그의 남은 생을 지탱해줄 이정표가 될 것이었다. 박정우가 경찰들에게 이끌려 은행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과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희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무언의 격려였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경찰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 없이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갔다. 은행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 하나 없이 오직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휩쓸고 간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창구 여직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고 최동식 지점장은 멍하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릴 적부터 봐왔던 동생 하늘이가 아닌 수백만 국군을 대표하는 위대한 지휘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하늘은 다시 하늘 아지매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이복래 할머니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아이고 장군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어쩔 뻔했노. 할머니는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늘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황금빛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 그녀는 오늘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 싸움은 총과 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구하고 그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였다. 그녀는 오늘 또 한 명의 부하를 얻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과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의 옷을 갈아입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서해안의 갯벌을 핥히고 지나갔고 이내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그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초여름이 황금리 마을에 찾아왔다. 작년 가을의 그 소라는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아련하게 넘어가 있었다. 강하늘은 올해도 어김없이 마을을 찾았다. 이번에는 작년과 같은 몸빼 바지가 아닌 조금은 더 단정한 면바지에 헐렁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들기름 병 대신 읍내 떡집에서 사온 쑥개떡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하늘 아지매였고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황금리 농협 앞으로 향했다. 통유리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날의 악몽을 겪었던 젊은 여직원은 이제 제법 능숙한 손놀림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창구 너머에 서 있던 최동식 지점장이 우연히 창밖의 하늘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늘 역시 가볍게 목례를 하며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그날의 사건은 그들을 단순한 고향 오누이에서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와도 같은 깊은 유대감으로 묶어놓았다. 하늘은 농협을 지나쳐 이복내 할머니의 백반집으로 향했다. 황금식당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할머니 나왔어요. 하늘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던 복내 할머니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아이고 우리 강 장군님. 어서 와. 올해는 좀 일찍 왔네 그려. 할머니는 하늘의 손을 덥석 잡고는 식당 가장 안쪽 시원한 자리에 앉혔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터라 식당은 한산했다.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손수 밑반찬과 시원한 보리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밀린 안부를 나누었다. 마을의 소소한 소식들, 자식들 이야기, 올해 농사 이야기. 평범하고도 정겨운 대화가 오갔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할머니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 작년 가을에 그 총각 말이여. 그 아들 내미는 어찌 됐는가? 할머니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이요. 얼마 전에 퇴원했어요. 수술도 잘 됐고 지금은 통원 치료받으면서 회복 중이래요. 머리카락도 제법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참말로 다행이야. 하늘이 도왔네. 하늘이 도왔어. 할머니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하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병원비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해요. 그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할머니도 하늘도 굳이 입에 담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뿐이었다. 그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방식이었다. 그럼 그의 아비는? 박정우 씨 말이죠. 은행 강도 혐의로 3년형을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그날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점장님이랑 다른 분들도 탄원서를 써준 덕분에 형량이 많이 줄었대요. 하늘은 교도소에서 온 박정우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하며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매일 아들 민준이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그의 서툰 글씨체에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3년 긴 시간이지만 그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일 거예요.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설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러나 깊은 공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식사를 마친 하늘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초여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시 농협 건물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날 자신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굳게 닫힌 유리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날의 광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총을 들고 절규하던 한 남자, 공포에 질린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꿰뚫어보던 자기 자신. 그녀에게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범죄 제압이나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무너진 영혼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본 특별한 의미의 순간이었다. 군인으로서 그녀는 죽이는 법과 죽는 법에 통달한 전문가였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하늘은 나직이 오직 자기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죽는 법은 내가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사는 법은 결국 각자의 목, 그리고 나의 몫이기도 하다. 그것은 박정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다짐과도 같았다. 별 셋의 무게를 짊어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군인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이자 대답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평화로운 황금리 마을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쑥개떡이 담긴 상자를 들고 이웃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평범하고 느긋했지만 그 안에는 삶의 가치와 책임의 무게를 아는 자의 단단한 깊이가 실려 있었다.